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3단원 총정리로 돌아왔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과 그에 맞선 우리의 저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인데요. 본격적인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시기 국제정세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이 시기 국제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어지러운 상태였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불러온 전쟁이었죠. 이 시기 유럽 열강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동맹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삼국협상이 대립하고 있었고요. 독일 중심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 역시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강들이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원인인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자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이에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원하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협상국으로 나뉘어 대립했고요. 초반엔 동맹국이 우세했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피해를 본 미국이 협상국 쪽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에 결국 동맹국들은 잇따라 항복했고, 독일 역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며 항복을 선언해 협상국의 승리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는데요. 일본 역시 협상국 쪽으로 전쟁에 참전해 국제정세에서의 일본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전후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민족 자결주의를 원칙으로 한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가 채택됐고요.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승전국들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고 국제연맹도 창설됐는데요.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릅니다. 한편 1차 대전 후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된 일본이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출하며 팽창을 꾀하자 미국이 워싱턴 회의를 개최해 일본을 견제했고요. 미국의 압박에 일본은 결국 중국에 산둥반도를 돌려주고 군비를 축소했습니다. 이처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러시아의 변화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협상국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사실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쟁이 한창인 1917년 노동자와 군인을 중심으로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 레닌이 중심이 된 혁명정부는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먼저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후 토지와 산업을 국교화하는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코민테른을 조직해 마침내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인 소련을 수립했습니다. 이 소련은 사실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련의 수립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국제정세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일제의 식민 통치는 시대별로 다르게 전개되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식민 통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로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가는데요. 우선 식민 통치 최고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조선총독의 육해공 대장을 임명해 행정과 입법, 사법, 군 통수권까지 절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또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로 친일파 한국인들로 구성된 중추원을 두었고요.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해 전국을 13도 12부 220군으로 나눈 뒤 면과 동, 리는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헌병경찰제를 도입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했고요. 즉결처분권으로 재판 없이 즉결처분이 가능했던 헌병경찰들은 한국인에 한해서만 태형을 실시하는 조선태형령을 통해 우리 민족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서조차 교사들은 칼을 차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이러한 공포스러운 학교마저도 4년밖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일제가 1차 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의 학제를 4년으로 제한해놨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조선인은 중등교육 이상을 받지 못했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모두 폐간했고 정치단체와 학회를 해산시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을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던 일제는 한편으론 식민 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사실 그저 우리의 땅을 수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때 일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토지를 신고하라고 하고는 신고하지 못한 토지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모두 조선총독부 소유로 차지했고요.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싸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때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요. 이 동척 앞서도 한번 나왔었죠?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일제는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소작농들의 전통적인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이에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던 한국의 농민들은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제는 산림령과 광업령, 회사령 등 많은 법령을 만들어 우리를 수탈했는데요. 이 중 회사령이 중요합니다. 회사령이란 회사를 설립할 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를 말하고요. 이로 인해 한국인의 회사 설립이 억제되며 우리의 경제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한편 일제는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와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항만시설 등을 확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일본은 우리 좋으라고 철도와 도로를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침략의 도구였다는 거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 일제가 1920년대에 들어서 통치 방식을 바꾼 이유가 있었죠? 바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일제는 더 이상 강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문화통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민족 분열통치였으며 철저한 기만통치였습니다. 일제는 먼저 육해공 대장만이 할 수 있었던 조선 총독에 문관 총독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고요. 한국인의 자치를 인정하겠다며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의 구성을 허용했지만 우리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헌병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꿨지만 오히려 경찰 수는 대폭 늘려 경찰력을 강화했고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사회주의 사상은 물론 독립운동 역시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요 치안유지법도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두세요. 그리고 교육에서는 2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학제를 6년으로 늘리고 고등교육을 허용했지만 실상은 한국인이 고등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겠죠.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여 이 시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신문이 창간됐지만 철저한 검열과 삭제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거기에 일제의 경제수탈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이때는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우리의 쌀을 수탈해갔습니다. 이때 우리 농부들은 종자개량과 비료 사용의 확대, 농토개간 등의 노력으로 쌀 수확량을 확대하긴 했지만 늘어난 양보다 일본이 수탈해가는 양이 더 많았고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기초비용 역시 모두 농민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에 성공하고도 우리 농민들은 늘 배가 고팠는데요. 이를 해결한답시고 일제는 만주에서 값싼 잡곡을 들여왔고 우리 농민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1920년대에는 회사령을 폐지해 기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는데요. 이는 일본 기업이 보다 한국에 편하게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한국과 일본 간의 관세 역시 폐지해 일본 상품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일제는 신은행령을 발표하고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합병해 금융권까지 장악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겠죠? 이렇게 일제는 우리를 마구 수탈했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저항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저항은 어떻게 전개될지 3-2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3-2에서는 1910년대의 저항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국내의 저항입니다. 이 시기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은 무단통치였죠. 일제는 이미 국권피탈 전부터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들을 탄압했고 1911년에는 백오인 사건을 통해 신민회를 해체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놓고 독립운동을 하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때 많은 애국지사들과 의병부대는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했고요. 국내에 남은 의병들은 채응원을 중심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의병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새로운 비밀결사 조직으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조직됐습니다. 이 중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제를 받은 임병찬이 유생들을 모아 조직했고요.
옛날로 돌아가 대한제국을 회복하자는 복벽주의를 내세워 전국적 의병봉기를 준비하고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고 하다 결국 조직이 발각되며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대한강복회는 대구에서 박상진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이들은 공화정을 주장했으며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군자금을 모았습니다. 또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여러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 역시 조직이 발각되며 해체됐고요. 이후 김자진 등 대한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은 만주로 망명해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비밀결사 조직이 활동했는데요. 기성불단 자립단, 송죽회, 조선국민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국외에서는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 독립군 양성에 주력했는데요. 특히 신민회의 후원으로 서간도 삼원보에 신안민촌이 건설되고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가 조직됐습니다. 또 군사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를 세웠고 이는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으로는 서로군정서를 조직했고요. 이후 서로군정서는 활발한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북간도에서도 용정촌과 명동촌 등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고 독립운동단체인 중광단이 조직됐는데요. 이는 나철 등이 창시한 대종교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고요. 1920년대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학교인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도 북간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이곳 역시 신안촌이 조성되며 권업회가 만들어졌고요. 권업회는 권업신문을 발간하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신안청년당이 조직됐는데요. 이 신안청년당은 김규식과 여운형, 김구둥이 조직한 단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가 되는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인데요. 미국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인 국민회가 활동했고요.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을 중심으로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됐습니다. 또 멕시코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숙무학교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 국내외에서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들의 이러한 에너지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센 함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너무나 중요한 3.1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이러한 3.1운동의 배경으로는 먼저 국외에서 레닌이 식민지 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우리 역시 독립의 희망을 갖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는데요. 이때 대표로 파견된 사람은 신안청년당의 김규식이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도 유학생들이 우리의 독립을 외치는 28 독립선언을 했고요. 이들의 이러한 용기는 3.1운동의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은 고종의 인산위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했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 낭독으로 3.1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식 낭독 후 자진 체포됐고요.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평화적 만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의 시위는 학생과 시민, 노동자와 농민들까지 가세한 전 민족적 시위로 확산됐고요.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확산돼 만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일제는 무력으로 우리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는데요. 이러한 일제의 탄압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제암리 학살입니다. 이 밖에도 3.1운동 때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 죽은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이러한 3.1운동의 의의와 결과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3.1운동은 전 민족적 항일운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3.1운동의 결과 일제는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꿨고요. 우리의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3.1운동의 무엇보다 중요한 결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건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사실 3.1운동 때는 통일된 지도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의 한성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를 선임했고요. 이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에는 입법부의 임시의정원, 행정부의 국무원, 사법부의 법원이 있고요.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와 비밀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 소식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요. 이 독립신문 예전에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과는 이름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바로 외교활동인데요. 먼저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해 독립청원서를 제출했고요. 미국에는 구미의원부를 설치하고 워싱턴 회의에 독립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군무부를 설치해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를 편제시키고 직할부대로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등을 편성해 군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먼저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마비됐고요. 외교활동의 성과 역시 미비했습니다. 그러자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의 노선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해 임시정부 내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렸고 신채호가 중심이 된 창조파와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가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때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자고 주장했고요. 개조파는 바꿀 건 바꾸되 임시정부를 유지하자는 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고요. 많은 독립운동가만 임시정부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1925년 이승만은 탄핵됐고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임되어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로 또 한 번 변화를 꾀했던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요. 이 한인애국단부터의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3-3으로 넘어갈게요. 3-3의 제목은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입니다. 이번 단원에선 1920년대에 있었던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국외의 무장독립투쟁부터 시작해 볼게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영향으로 국외의 독립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자 일제가 먼저 독립군 토벌에 나섰습니다. 이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모의 국민회군 등이 연합해 봉오동 계곡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퇴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1920년에 일어난 봉오동 전투입니다. 하지만 독립군들에게 패한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그래서 일본은 훈춘 사건을 조작해 만주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훈춘 사건이란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습격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는 일본이 만주에 병력을 파견하기 위해 명분을 만든 일종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이렇게 훈춘 사건으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일본군이 독립군을 압박해왔지만 우리의 독립군은 청산리 대첩에서 또 한 번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청산리 대첩에서는 김자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활약했고요. 백운평과 완루구, 어랑촌, 고동화 등에서 매복과 게릴라 작전 등을 통해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러한 청산리 대첩은 우리의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였지만 청산리 대첩에서 패한 일본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간도에 있는 수천 명의 민간인 동포를 학살하는 간도참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독립군들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했지만 러시아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고요. 결국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만들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3부 중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군정부로 지안을 중심으로 동포사회를 관할했고요. 정의부는 남만주 일대에서, 신민부는 러시아에서 돌아온 독립군을 중심으로 간도와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3부는 군사조직과 행정제도를 갖춘 일종의 공화정 성격의 정부였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는 독립군이 눈엣가시였던 일본은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 중국과 미스야 협정을 맺었고요. 독립군을 잡아오면 포상한다는 내용의 미스야 협정으로 만주의 독립군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3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때마침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며 베이징에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조직되자 이에 영향을 받은 3부가 통합됐고요. 남만주의 군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으로,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으로 명맥을 이어갔는데요. 이들의 활약은 1930년대 투쟁에서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1920년대 의열투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의열투쟁하면 역시나 의열단인데요. 의열단은 암살과 테러, 파괴를 통해 독립운동을 이어간 폭력적 항일투쟁 단체고요. 김원봉의 주도로 만주 지린성에서 결성됐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을 지지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신채훈인데요. 신채훈은 조선혁명선언에서 폭력으로 민중의 혁명을 주도할 것을 강조했고요. 이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의 단원들 중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테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한 김지섭은 도쿄 궁성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투쟁에 한계를 느낀 일부 단원들은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 중국의 황푸군관학교로 가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1930년대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고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1920년대에 의열투쟁을 벌인 또 다른 인물로는 강우규와 조명화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강우규는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고요. 조명화는 타이완에 있는 일본 왕족을 사살했습니다. 한편 국외에서 이렇게 무장 독립투쟁과 의열투쟁이 이어지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실력양성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러한 실력양성운동에는 먼저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 물산장려운동이 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은 한마디로 국산품 애용운동입니다. 사실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되며 다수의 일본 기업이 국내에 들어왔고 관세마저 폐지돼 일본 상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됐는데요. 이에 조만식을 중심으로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조만식이 조직한 평양의 조선물산장려회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며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처음에 민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은 것도 잠시 상품 가격의 상승과 사회주의자들의 비난으로 결국 큰 성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실력양성운동으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는데요. 이는 일제가 한국인의 교육을 통제하자 한국인의 고등교육 확대를 위해 이상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상제는 밀립대학 설립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성하고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로 전국적인 모금활동을 벌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했고요. 일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습니다. 한편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주의 진영과 언론기관이 함께 농촌 계몽을 위한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는데요. 1929년엔 조선일보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로 문자 보급운동을 벌였고요. 1931년엔 동아일보의 주관으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어 전국적인 계몽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활동이 중지됐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실력양성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이광수 등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누리자는 자치론을 내세웠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인정한다니 어째 변절의 냄새가 나죠? 이때 이광수는 동아일보의 민족적 경륜이란 제목의 논설을 내세워 자치를 주장했고요. 이러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행보에 결국 민족주의 진영은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민족 분열과 친일파 양상에 성공한 셈인데요. 참 속이 쓰립니다. 한편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에 유입되며 많은 사회주의 단체가 조직됐는데요. 특히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어 여러 사회운동을 주도하자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했고요. 이에 사회주의 진영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연대를 도모했습니다. 이를 민족유일당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민족유일당운동은 국내외에서 모두 전개됐습니다. 그중 국외에서는 중국의 1차 국공합작으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조직되어 삼부통합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삼부통합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조선민흥회를 결성했고요.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에서는 민족주의와의 연대를 선언하는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우회 선언 이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대한 신간회가 창설됐는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신간회는 민족의 공고한 단결을 촉구하는 민족유일당이었으며 일체의 기회주의와 자치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신간회의 회장은 이상재였고요. 신간회는 민중 계몽의 앞장섬은 물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들을 지원했습니다. 또 갑상군 화전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간회도 결국 일제의 탄압과 내부에서의 타협주의,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로 인한 사회주의 계열의 이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해소됐는데요. 이때 신간회는 해체된 게 아니라 해소된 거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비록 해소됐지만 이러한 신간회는 민족협동을 강조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단체였다는 것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잠시만 쉬고 3-4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3-4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운동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회 모습의 변화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시기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적 근대화 정책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제가 우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근대화의 혜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부유한 친일파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엔 일제가 한반도의 X자형 간선 철도망을 완성하며 교통이 발달했는데요. 이러한 철도는 일제의 대륙 침략 확대와 우리의 물자를 수탈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또 이 시기 도시가 발달하긴 했지만 이러한 도시엔 일본인 거주지와 한국인 거주지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고 도시에 몰려든 농민들로 형성된 빈민촌에는 토막민들이 거주했습니다. 한편 1920년대부터는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경공업이 발달했고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중화학공업도 발달했지만 이러한 공업화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농촌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1910년대엔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지주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며 소작농이 증가했고요. 1920년대엔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 우리의 곡물을 더 많이 수탈해갔습니다. 거기에 갈수록 심해지는 지주들의 횡포와 높은 소작류에 한국의 농민들이 점차 몰락하며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자 이에 일제는 조선 농지령을 제정하는 등 농촌 진흥 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중요한 소작류 인하나 자영농 육성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전통적인 한국의 의식주에도 변화가 생겨 고무신이나 운동화, 구두 등을 신고 양복을 입었으며 단발머리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일제는 의복을 통제해 흰옷을 입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가지는 백이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에는 우리에게 국민복과 몸빼를 강요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몸빼 바지가 바로 일제강점기의 산물입니다. 한편 식문화에서도 변화가 생겨 커피와 빵, 아이스크림, 맥주 등 다양한 서양 음식과 일본인 음식이 소비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사람들의 것이었고요. 일반 서민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주택이 보급됐지만 이 또한 도시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으며 농촌은 여전히 초가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왔고 이에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는데요. 먼저 농민운동에서는 소작권의 잦은 이동 반대와 소작류 인하를 요구한 소작쟁이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바로 암태도 소작쟁인데요. 암태도에서 약 1년간 이어진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소작료를 7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후 농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1927년엔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됐습니다. 한편 노동자들 역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일본인 노동자와의 차별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조선노동총동맹을 조직해 노동쟁의를 전개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노동쟁의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으로 신간의 지원을 받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학생운동도 일어나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는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이 중 60만세 운동은 1926년 순종의 인산위를 기점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으로 원래는 조선 공산당과 학생층,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천도교 세력이 계획한 대규모 만세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의 사전 발각되어 계획이 무산됐고 일제의 눈을 피한 학생들만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러한 60만세 운동은 비록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진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민족 유일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 학생들이 충돌하며 일어났는데요. 이때 일본 경찰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이에 분노한 광주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차별과 반일 감정이 폭발하며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의 후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는데요. 이러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일어났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는 걸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는 여성운동인데요. 이 시기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주장하며 많은 여성단체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단체로는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성동호회, 근의회 등이 있고요. 이중 근의회는 신간의 자매단체로 여성계 민족협동 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천도교를 중심으로 소년운동도 전개됐는데요. 이러한 소년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방정환이고요. 어린이의 인권을 주장한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인 어린이를 발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별받던 백정들이 전개한 형평운동도 중요한데요. 이들은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를 주장했고요. 이들의 노력에 백정의 인권이 향상됐습니다. 다음은 이 시기 있었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한글 연구 분야입니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의 말과 글을 없애려고 했고 이에 맞선 국어학자들이 1921년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어 지금의 한글날인 각야날을 제정하고 한글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어 연구회는 1930년대 이후 조선어 학회로 이어졌는데요. 이윤재와 최연배 등이 주축이 된 조선어 학회는 문맹퇴치운동을 지원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일제가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폐지하자 조선어 학회는 이에 맞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는데요. 이를 일제가 탄압하며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결국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했고 조선어 학회는 해산됐습니다. 한편 일제는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식민사관을 조장했는데요. 이러한 식민사관에는 한국의 역사가 외세의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는 타율성론과 한국의 역사는 발전이 없다는 정체성론, 한국인은 늘 당파 싸움만 한다는 당파성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식민사관의 민족주의 사학으로 맞섰는데요.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의 자주성을 강조한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채호와 박은식이고요. 이 중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 상고사 등을 편찬해 고조선과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주장했습니다. 또 박은식은 근대 이후 일제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와 독립운동 과정을 서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해 우리 민족의 혼인, 국혼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활동한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의 어를 강조했고요. 안재홍과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간행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경제사학에서는 백남훈이 유물사관에 입각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역사 발전을 강조하며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했는데요. 이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또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한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진단학회가 활동했고요. 이들은 실증적 역사 연구를 강조하며 진단학보를 발행했습니다. 자, 그럼 역사 분야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종교계의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교계 역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했었죠. 그중 단군신앙을 기반으로 한 대종교는 국권피탈 이후로 만주로 넘어가 중광단을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고요.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도교는 민족의식을 강조하며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고 여성운동과 소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외에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도 천도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천주교 역시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해 사회사업을 확대했고요. 만주에 의민단을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교육과 의료사업에 중점을 뒀고요. 특히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강하게 거부해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편 불교계에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활동했고요.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려고 만든 사찰령의 폐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는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고 새생활운동을 전개해 저축운동과 금주 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문학과 예술 분야인데요. 먼저 문학은 시대별로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1910년대에는 계몽적 성격이, 1920년대부터는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성격의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또 1920년대에는 식민지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 문학이나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경향파 문학도 등장했고요. 1930년대엔 식민지 현실을 외면한 순수 문학이 등장하는가 하면 반대로 문학을 통해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 저항 문학가들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저항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윤동주와 이육사, 시문 등이 있는데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육사의 절정, 윤동주의 서시 등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육사와 윤동주는 저항 시인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수감번호 264번을 필명으로 사용했던 이육사는 정말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절절하게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문학과는 반대로 친일문학도 등장했는데요. 서정주와 노천명이 대표적인 친일문학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분야인데요. 예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1920년대의 영화 아리랑이 중요합니다. 아리랑은 나훈규의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신파극이 유행했고 토월회나 극예술연구회 같은 단체들이 활동했으며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인 동양극장이 건립됐습니다. 또 음악 분야에서는 민족의 정서가 담긴 가곡과 동요가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윤구경의 반달이 있고요. 안익태는 애국가를 작곡했습니다. 한편 미술에서는 서양화 기법을 도입한 나혜석과 이중섭, 그리고 한국의 전통회화를 계승한 안중식 등이 활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술 분야를 끝으로 3-4를 마쳤고요. 다음 3-5로 넘어가 볼게요. 3-5에서는 1930년대와 1940년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시기는 정말 일제의 극심한 만행에 우리 민족이 고초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일제가 다시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치 방식을 바꾼 건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제 대공황 때문이었는데요. 대공황이란 생산되는 물건에 비해 소비량이 적어 재고가 증가하고 이에 주식이 폭락하여 경제가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공황은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요. 각각의 나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중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갔고요. 영국과 프랑스 등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들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전체주의를 강조한 나라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있습니다. 이중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했고 독일은 히틀러가 나치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를 내세워 1931년엔 만주사변을, 1937년엔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이후 아시아가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며 침략전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체주의를 강조한 세 나라는 삼국 반공협정을 체결해 자기들끼리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련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독일은 소련과 절대로 서로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1939년 폴란드를 침략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질주에 영국과 프랑스는 부랴부랴 독일에 대항했지만 막강한 전차와 폭격기로 무장한 독일군의 서유럽의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영국의 끈질긴 저항에 영국 공습이 실패하자 독일은 벼랑간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략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37년 일으켰던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침략했고요. 이러한 일본에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자 일본은 급기야 미국령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결국 미국이 연합국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고요. 독일과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하며 승기는 연합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에 결국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선언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프랑스를 해방시킨 연합군이 독일을 압박하자 독일 역시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티던 일본도 결국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1945년 8월 15일이고요. 일본의 패망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 이렇게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일본은 식민지인 우리나라를 정말 심하게 수탈했는데요. 과연 1930년대 이후의 식민 통치는 어땠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인 한국으로부터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고자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해 군수공업 육성을 위한 중화학 공장을 세우고 철과 석탄 등 지하자원의 생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거기에 공업 제품의 원료 생산은 물론 일본의 방직업 자본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남쪽은 면화를, 북쪽은 양사역을 강요한 정책을 말합니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을 병참 기지로 삼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공업 구조가 소비재 산업에서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으로 변화했고요. 한국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지원병, 징병, 학도지원병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강제로 한국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요. 강제징용으로 한국인의 노동력을 수탈함은 물론 여성들 역시 근로정신대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무자비하게 유린했는데요.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한국의 여성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만행을 부정하고 공식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 밖에도 일제는 한국의 물자를 그야말로 탈탈 털어갔는데요. 지하자원을 약탈함은 물론 위문군품을 모금한다며 강제로 물자를 수탈하고 국방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녹그릇과 숟가락까지 뺏어가 무기를 제조했고 군량미 마련을 위해 미국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기였겠죠. 거기에 일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일명 황국신민화 정책이었는데요. 이때 일제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 사상을 내세워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 궁성유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는 언론과 교육으로도 이어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했고요. 3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꿨는데요. 이 국민학교의 플레임이 바로 황국신민학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1990년대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이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암튼 1930년대 이후부터 광복까지 우리 민족이 당한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도 우리 민족은 광복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 시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3-6에서 만나볼게요. 자, 드디어 3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이 3-6에서는 19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국외의 무장독립투쟁, 만주 지역부터 출발해 볼게요. 만주는 1931년 일어난 만주사변으로 일본에 점령을 당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감정이 매우 나빠졌고 이에 한국과 중국의 연합부대가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이중 지청천이 이끌던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에서 만든 군대인데요. 한국 독립당은 북만주의 혁신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독립군이 만들었던 3부가 통합되면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남만주에는 군민부가 세워졌다 했었죠. 이중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진 거고요. 남만주의 군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에서는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이 활약했고요. 이들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세력들 역시 중국과 연합해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했는데요. 먼저 중국 공산당이 만주 일대의 항일 유격대를 통합해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했고요. 이는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내 한인 유격대는 조국 광복회를 조직해 보천보 전투를 전개하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 소련과 연해주로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만주의 독립군들은 일본의 탄압에 만주를 떠나 중국 관내로 들어왔고요. 여러 민족운동 단체를 조직했는데요. 이 중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중요합니다.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의열단과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대한독립당 등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으로 결성됐고요. 민주공화국의 수립과 토지 국유화 등을 강령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조소왕과 지청천 등 민족주의자들의 이탈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이러한 민족혁명당은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계승되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했고요. 김원봉을 총대장으로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 독립군이었는데요. 이들은 이후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었고 이 중 화북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어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조선의용대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1937년에는 한국국민당의 김구가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한 조수환과 지청천 등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해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조직했고요. 이때 미주 지역의 대한인 국민회도 힘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내에서는 1930년대 이후 다양한 민족단체들이 결성되는데요. 과연 이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대 국민대표회의 이후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특히 1931년에 일어난 만보산 사건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이 나빠져 중국 내 독립운동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이때 김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는데요. 이 중 이봉창은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 투척을 시도했고요. 윤봉길은 일본이 상하이 점령 후 개최한 홍커우 공원의 전승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인 고관을 사살했습니다. 이에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일제의 감시가 심해져 상하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으로 이동해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하고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민족운동 세력이 결집해 한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합당하며 새롭게 한국독립당이 결성됐고 여기에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까지 합류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사조직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총사령관으로 지청천을 임명했고요. 이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세력의 합류로 전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한국광복군은 여러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중요합니다. 우선 1941년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요. 1943년엔 영국과 연합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였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정보국인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선언으로 국내 진공작전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해 건국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임시정부는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내세워 정치와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했고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목표로 토지개혁과 보통선거, 무상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삼권 분립을 정확히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국을 준비한 단체에는 화북의 조선독립동맹이 있는데요.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로 이들 역시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정을 주장했으며 군사조직인 조선의용군을 결성해 중국 공산당과 함께 대일항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944년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돼 민주주의 국가건설과 일제 타도를 중심으로 건국강령을 마련했고요. 전국에 조직망을 설치하고 군사위원회를 설치해 광복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건국을 준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은 모두 공화정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미주 지역에서 역시 한인 동포들을 중심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됐고요. 이들은 기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한인 국방경비대를 조직해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또 워싱턴에 외교위원회를 설치한 후 미 국무부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역시 우리의 독립을 약속했는데요. 최초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한 회의는 바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은 1943년 미국과 영국, 중국이 함께한 회의였고요. 이후 미국과 영국, 소련이 함께한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신탁 통치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광복 직전인 1945년 7월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이 참여한 포츠담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우리의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일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결국 항복했고요. 이로써 우리는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광복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시죠? 이러한 우리의 광복은 단순히 일본의 패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930년대 이후 만주와 중국 관내에서 끊임없이 투쟁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독립을 약속한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며 3단원이 끝났는데요. 이 파트가 외울 것도 많고 좀 어렵긴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모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